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자, 춘향전에 부대인 전북 남원 광안루, 또 임진강변에 지어진 목조 정자 반구정을 지은 사람,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입니다. 자, 최근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실명을 드러내고 단독범이라고 공격한 분의 이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름값을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고 했던 분인데 같은 당내에서도 쓴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덕 봤으면 국민에게 잘 갚아야겠죠. 자,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고 방역당국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에 대해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가 이어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규리 씨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정치용병에서는 민병두,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비운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작가가 준비한 와인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준 시간이죠. 자,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단계로 완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죠? 네, 오는 27일까지고요. 네. 카페나 음식점 등은 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자리 뛰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은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50제곱미터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뿐 아니라 테이블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덜어먹기를 해야 합니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빙수점은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서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뛰어앉기를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해야 합니다. 완화한 이유 뭐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99명,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이게 전체를 포함하면 해외 유입 22명을 포함해서 121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완전하게 두 자릿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도권에 중소형 학원, 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원은 300인 미만 학원이 완화 대상이고요.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합니다. 대신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되고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이런 모임,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은 집합금지 조치 계속 유지됩니다.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운영을 중단토록 하거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도권의 학교 등교는 어떻게 재개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유, 초, 중, 고교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서 유, 초,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죠.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자, 정부 정책에 반대에 나섰던 단체 행동 잠정 유보
하기로 했죠. 네, 네. 잠정 유보 아직 이제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네. 건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전문가 의견들 많은데요. 정부는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유보 결정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시 재응시 등의 추가 구제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형평성이나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국시 미응시자 전체 86%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1년 유급하면 당장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모집 등의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국시라고 불리죠. 국가고시 또는 네. 국가시험. 이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을 뚜렷하게 냈습니까? 이 의대생들이 성명서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단체 행동 유보라는 단어나 성명서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한 건데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려고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게 5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화상벌레? 이게 뭐죠? 우리가 불에 댄다 할 때 화상 네. 이르는 것 같은데 화상벌레가 전북 익산에서 뭐 여럿 발견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은요. 예. 청딱지 개미 반날개입니다. 개미처럼 생겼는데 네네. 뒤에 꼬리가 벌처럼 뾰족하고요. 네. 날개가 있지만 반만 있어서 날지는 못합니다. 기어다니는데 네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검은색 머리와 몸통을 가졌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가슴 그리고 배 일부분이 붉은색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야겠는데요. 네. 예. 개미처럼 생겼는데 네. 뒤에서 뭔가 이렇게 벌침처럼 쏘일 것 같이 생긴 뭐 그런 벌레입니다. 네.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불에 댄 것 같은 피부염을 일으켜서 이 화상벌레라고 불립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사람을 많이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닿기만 해도 이 독성 물질에 이제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익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화상벌레가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토착종이고요. 예. 국내에서는 1968년 전남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유행한 뒤에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완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와 전주 시내 주유소에서 발견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 화상벌레는 불빛을 향해서 몰려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입니다. 예. 그리고 밤에는 불빛을 사용해서 실내로 유입돼서 피해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펜데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만 만져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도구나 살충제를 사용해서 퇴치하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벌레 뭐 닿으면 뭐 불에 대는 게 아니고 곤충 벌레에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그 을왕리 저기죠? 영종도의 을왕리.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 운전자가 조사 중에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게 뭐 벤츠 차량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소리가 들리던데. 예. 네. 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예. 배달을 나갔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요. 예. 현재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2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운전자가 조사 도중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 2차례 입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고 차량이 그 동승자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다면서요. 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건데요.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습니다. 이거 원래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라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고요. 예.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의 하의가 내려진 상태였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얘기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론이 드센 건데요. 예. 그 음주 운전자가 당시에 사고 직후에 네. 바로 119 구급대를 부른 게 아니라 변호사부터 찾았다라는 게 또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군요. 이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인천지법에서는 운전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꽃기현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남은 가운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조두순법, 이른바 조두순법을 내놓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내놓아 법안 발의를 이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네, 조두순 출소 앞두고 특히 안산 지역이죠. 학부모님들이나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작년에 아동 성범죄자 거주 관련해서 법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 아동 성범죄자의 39% 정도가 출소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두순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안산에서 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8살 된 아이를 성폭력하고 영구장애를 입혔던 굉장히 참혹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주 감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서 처벌이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민청원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위반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형법상 강간치상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서 형량이 더 낮아진 이런 문제 있고 또 음주 감경을 또 형량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마련하신 법안 조두순 접근 금지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뼈대가? 네, 이제 이게 따로 이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요. 먼저 지금 이제 현행법상은 가해자 또는 이제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청소년의 주거나 학교 이런 걸로부터 이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지역이나 어떤 내용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나 또 가해자 대리인이 이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 시설 이런 것으로부터 1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1km 어떤 반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형량을 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 친족 강간 이런 경우에 이제 무기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 이런 거 감안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올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제도를 지금 이제 13세 미만의 아동,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이제 모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 조력인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강화하는 이런 조치 3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금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확대한다는 거는 19세 미만의 아동들의 수사, 그다음에 재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진술 조력인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대신해 줄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강화하는 겁니다. 예. 자, 조두순 출소까지는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법안 통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촉박한 건 사실인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1월 정도나 이렇게 이제 입법을 시작을 하면 지금 12월 13일로 돼 있는 이제 출소일 전에는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우리 당 김영호 의원님은 꼭 입법은 아니지만 이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종신형까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을 내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일단은 여성가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이미 이제 저도 이제 이미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도로 보면은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날 거라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법의 안정성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법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또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이런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그 위치 추적 그 전자장치를 차게 돼 있는데 이게 7년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7년이 지나면 이걸 이제 안 차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국가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자발찌 부착하는 거를 이제 제도 시행 전으로 비교하면, 원래는 이 성폭력 사범이나 이런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전보다 재범률이 이제 높은 범죄인데요. 그 범죄율이 좀 이제 떨어졌다. 7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전자발찌를 얼마나 오래 부착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여기 이를 감시하는 보호관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전자발찌를 찬다 하더라도 그게 위치 추적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전자발찌를 차면서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이 부분이 또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237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러서 상황도 물어보고 또 보호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면 사실은 이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감독도 중요한데 심각한 경우에는 외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잣대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보호관찰관 인력 늘리는 문제는 사실 이전에도 시도를 했다가 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사실은 늘리는 거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꼭 이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든지 보호관찰의 대상과 인력을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이 법정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보호관찰관을 늘려서 형벌의 그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어떤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부분도 해소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시급한 네,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도 방범 취약지구 64곳에 감시 카메라를 더 200대 이상 설치하겠다. 또 경찰에서 전담팀
한 대 팀을 더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안산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도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이 부분을 또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 주민이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두순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 관련한 이 고위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게 진짜 필요한 과제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기획조정부에서 보통 이런 부분을 그렇죠. 어렵습니다. 조정을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문제 심각성을 더 잘 깨닫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던데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봐도 그 2016년도 그 5월 달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성 대상 폭행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그 2015년에 비하면은 그 2019년 같은 경우가 이제 5만 그 2,876건이죠. 그래서 2015년에 45,300건에 비하면 한 16%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통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체감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현재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 이런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여성 혐오 범죄 이런 것도 막 늘고 있는데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통계 자료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그 노력을 해봤는데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범죄 유형은 분석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은 기본적인 거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대책이 뭔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통계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18년도에 발의해서 12년도에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또 이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산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진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폭력 관련 통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법률적인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을 주로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참혹한 피해를 많이 겪는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는 그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청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법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의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일련 사건들을 보면 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성범죄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상이 우리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비하면 이 정치권이 참 늦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정치나 국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잖아요. 남성 위주의 어떤 질서, 이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폭력 문제라든지 여성 차별에 대한 공평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배우거나 돌아볼 만한 그런 계기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의 문화, 남성 중심의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당규들을 많이 제정을 하면서 이 성폭력 범죄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그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상설화하고, 그러니까는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무관용의 원칙이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소라든지 이런 걸 상설화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그냥 선출직만 이렇게 이제 그 선거 전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폭력 등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1년에 한 번씩 선출직, 그다음에 당직자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성폭력 혹은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굉장히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에 2단계로의 완화 조치 결정됐습니다. 지난 2주간 영업 중지됐던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게 됐는데, 요가원을 운영하는 박규리 원장과 연결해서 그동안 어떤 어려움 느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규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때문에 물론 요가원 문 닫으셨죠? 네, 닫았습니다. 무려 2주간인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요가원 회원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은 불안해하셨던 분들은 잘하셨다고는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오히려 이제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문 여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소독이나 방역에 힘썼고요. 매트 간격 같은 것도 조금 널찍널찍하게 옆 사람하고 붙지 않게 세팅을 해놨고, 오랜만에 이제 여는 거기 때문에 운동도 좀 부드럽고 편안한 동작들 위주로 프로그램 짜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문을 열지만 혹시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스크는 어쩔 수 없이 필수로. 그래요. 이게 언뜻 보기엔 이게 요가라는 게 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이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서 마스크 쓰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고 조금 운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강사들도 많이 힘들고요. 예. 그런 마스크 쓰는 부분이야 이제 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섰으니까 하신 건데, 근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를테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게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지가 너무 급하게 내려왔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점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방역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급하게 따라가긴 하는데,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들이 들죠. 예를 들어서 열 체크기 같은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소독 같은 부분도 평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매 타임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소독 비용이나 손 소독제 등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도 있고요. 환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아무래도 모여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문을 열고 수업을 해요. 근데 더우면 또 에어컨까지 켜야 되니까 그것도 추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랬군요. 자, 그렇게 이제 방역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시는데, 근데 이제 2주간 휴원 때문에 그동안 이를테면 임대비도 내셔야 했을 거고, 근데 또 이제 회원들이 또 수강을 안 하니까 또 환불 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어떤 비용 부분에서 큰 부담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신규 회원님들은 문의조차가 없고요. 재등록하시는 회원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거의 80, 90%는 거의 안 오세요.
방역에 열심히 힘쓰고 있는 거를 이제 흔히 보고 계시지만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또 그 불안감 때문에 안 오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특히 1차 때부터 저희가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대출을 있는 만큼 다 받은 정도고요. 손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센터를 내놓을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초기에 코로나19가 급히 확산했던 1차 때 위기 때 그때 보통 이제 그렇더라도 이거 끝나겠지. 뭐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서 그 상황을 그나마 이제 이겨내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또 정말 타격이 이를테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막막하셨을 테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손해 이거 뭐 금액으로 만약에 좀 본다면 너무 막대했죠? 그렇죠. 내놓을 정도예요. 내놓을 정도로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요가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거기서 가르치시는 또 강사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도 타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강사들은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라 수업을 하는 만큼 받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도 사실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 정부 당국이나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십시오. 우선은 2차 때도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시는데 1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정보들도 많이 부족하고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한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때도 매출 2억 원 이하인 매장에만 지원금이 적용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은 데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요가원 같은 경우는 일반 헬스장이랑 다르게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1차 때는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금융지원 같은 것도 좀 전폭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료나 이런 세금 때문에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세금 감면이나 또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임대인 세금 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잘 코로나19가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룡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고심이 아주 컸을 텐데 바로 이런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부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방금 그 요가원 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매출 2억 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도 사실은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 보상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좀 더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11일째 확진자 100명대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감소세 떨어지는 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감소 추세이고요. 물론 요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부분이 계속되는 그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어제는 국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외에 국내 확진자 수가 이제 99명으로 아슬아슬하지만 두 자릿수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릿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부분의 관건 중에 하나가 산발적 감염 이 부분을 줄이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노인시설, 방문 판매점 등 동안 산발적 감염 계속 나타나는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 보호시설 등이 있는데요.
이들 시설이 주로 이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이제 돌봐야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인지를 못하시고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으신 어르신들이 정상을 인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인지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늦게 발견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방문 판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불법 판매로 인한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또한 방역 당국이나 행정 당국의 어떤 감시 이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서 아마 이쪽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로 완화됐는데 2.2단계 등도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 2단계로 완화 결정한 배경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2.2단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2단계로 이제 완화하는 부분 수도권을 2단계로 완화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이게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층들의 생업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지나친 피해가 있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과 방역의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과 방역이 좀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참여 수준들을 좀 높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2단계로 완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업종이나 집합 유형 조치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크게 이제 강화되어서 조금 완화된 게 크게 대표적으로는 4가지 업종인데요. 하나는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제과 제빵점 이런 부분들은 포장 판매만 허용을 했었는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일반 음식점, 식당 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경우는 저녁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해서 방역 수칙 준수하에는 허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규모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이 부분들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PC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집합 금지를 내렸었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해서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를 하지만 그 외에는 방역수칙 준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핀셋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을 하더라도 안에서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자석을 통한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다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또 영업에 제한에 가하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각각 카페나 식당 등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아마 잘 이행을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 말일부터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신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지난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연휴, 그다음에 7, 8월 달에 여름 휴가 이 기간을 거치면서 물론 중간에 확진자 좀 특정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클럽 같은 데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 휴가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접촉자가 많이 양산이 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연휴가 되고 또한 고향 친지 방문하는 이동이 민족 대이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등을 포함한 이동을 자제를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럴 가능성이야 지금으로서는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기간에 거리두기 이게 또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 기간에는 저희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것은 그 전에 거리두기 조치 또는 방역 조치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확진자 발생 가능성들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좀 감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기간인 연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방역 인력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만큼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통해서 일상적인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방역 태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시설도 계속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임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